그들은 어디에 가장 좋은 나무 껍질이 있는지, 어디가 뒹굴기 좋은 흙바닥인지, 비가 온 뒤 어디에 물 웅덩이가 고이는지를 부모에게서 배우며 익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은 세대를 거쳐 이 숲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관리단체는 이 변화를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할 계획이다. 그 무렵이면 지금 태어난 새끼들은 노년에 접어들어 있을 것이고 숲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캔터베리 근처 켄트주에 자리한 웨스트블린 숲을 겉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무는 울창하고 낙엽은 두텁게 쌓여 있다. 그러나 그 안으로 한 발짝만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빛이 들지 않는 캐노피 아래 땅은 텅 비어 있었다. 관목도 야생화도 곤충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랜 상업림 경영과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방치가 숲의 속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숲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매년 나무를 솎아내고 손수 덤불을 하나하나 걷어냈지만 손을 놓는 순간 캐노피는 다시 닫혔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악순환이었다. 그래서 켄트 야생생물 보호단체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사람이 못하는 일을 동물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동물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몸집이 큰 육상 포유류. 그 동물의 이름은 바로 유럽 들소였다. 성체 수컷은 몸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동물이 잉글랜드 땅을 밟기까지 해 유럽 들소는 한때 묻어묻어 대륙 전역의 숲을 마이 누비던 종이었다. 마이. 그러나 인간의 사냥과 마이마이, 서식지 파괴는 마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마이. 20세기 초 마지막 야생 개체가 마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마이. 이 종은 야생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마이. 남은 것은 전 세계 동물원에 마이. 흩어져 있던 극소수의 개체뿐이었다. 무. 그 수는 겨우 두 자릿수에 불과했다. 마이. 멸종을 코앞에 둔 이 동물을 마이 되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수십 년에 걸쳐 마이 혈통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관리하는 마이 초정밀 번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마이.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의 숲을 시작으로 유럽 각지에 다시 들소가 방사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 후손들은 유럽 전역에서 수천 마리 규모의 야생 개체군을 이루고 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이 회복의 서사가 이제 잉글랜드의 숲에서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방사된 무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나이든 암컷 한 마리와 아일랜드에서 온 젊은 암컷 두 마리로 시작됐다. 몇 달 뒤에는 독일에서 온 수컷이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브렉시트 이후 복잡해진 동물 수입 서류 절차 때문에 도착이 몇 달이나 지연됐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은 수컷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어졌다. 방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인들은 무리 중 한 마리가 이미 새끼를 베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그리고 그해 늦여름 잉글랜드 숲에서는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 들소 새끼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들소가 숲에 들어온 뒤 벌어진 변화는 관리인들의 예상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 이 동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덩치가 커서가 아니다.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몇 가지 행동이 각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숲을 되살리기 때문이다. 먼저 이빨과 뿔로 나무 껍질을 벗겨내는 습성이 있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며 이른바 스탠딩 데드우드, 즉 서 있는 채로 죽은 나무가 된다. 흔히 사람들은 죽은 나무를 숲의 골칫거리로 여기지만 생태학자들에게 이것은 보물에 가깝다. 딱정벌레, 박쥐, 버섯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종이 바로 이 죽은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고사목이 만들어지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들소는 단 한 계절 만에 이를 만들어낸다. 거대한 몸집으로 나무를 밀어 쓰러뜨리는 행동도 있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고 수십 년간 닫혀있던 캐노피 사이로 처음으로 햇빛이 바닥까지 닿는다. 놀랍게도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 지 한 계절도 되지 않아 그 자리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풀과 야생화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습성은 몸을 굴려 흙을 파헤치는 행동이다. 들소는 진드기와 벌레를 떨어내기 위해 땅바닥에 몸을 비비고 뒹구는데 그 결과 매늑이 드러난 웅덩이 같은 자리가 생긴다. 식물로 빽빽하게 덮인 숲에서 이런 맨땅은 오히려 특정 곤충과 식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서식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들소는 특정 툴과 나뭇잎만 골라 뜯어먹는 편식 습성이 있는데 이 덕분에 숲바닥은 획일적인 초록빛 대신 다양한 식생이 뒤섞인 모자이크 형태로 변한다. 이 네 가지 행동이 수백 헥타르에 걸쳐 동시에 그것도 쉬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람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짜서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관리인들은 방사 이듬해 조사에서 특정 파충류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했고, 예전에는 기록조차 되지 않던 식물종들이 들소가 지나간 자리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곤충을 연구하던 자원봉사자들은 들소의 배설물 속에서 딱정벌레 유충을 발견했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벌레들이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몰려들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진짜 갈등은 들소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상징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잉글랜드는 동유럽의 광활한 원시림과는 다르다. 이 땅의 모든 구역은 누군가의 소유이고 사람들의 생활 반경과 맞닿아 있다. 게다가 법적으로 들소는 위험한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어 사람과 같은 공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다. 숲을 가로지르는 산책로 때문에 관리단체는 결국 들소가 아래로 지나가고 방문객은 위로 걸어가는 특수한 다리, 이른바 들소 다리를 새로 지어야 했다. 공사 비용만 100만 파운드에 달했다. 앞으로 서식구역을 넓히려 할 때마다 토지 소유권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명확하다. 기존 방식의 숲관리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그 결과는 생태계가 무너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들소는 급여도 예산도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관리 계획도 필요 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일을 계속한다. 어느 쪽도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숲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방사 이후 이 무리는 몇 년 사이 몇 배로 늘어났다. 숲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바른 풍경을 알지 못한 채 자라난다. 더 어수선하고 더 뒤엉켜 있고 그러나 훨씬 더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멸종 직전까지 몰렸던 한 종이 다시 살아나 이번에는 자신이 한때 잃어버렸던 땅을 스스로 되살리고 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아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애초에 그 일을 할 줄 알던 동물에게 다시 맡겨보는 실험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 껍질 하나 그리고 흙 웅덩이 하나씩 조용히 그 답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